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시대와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글로벌 시대는 여러분 아시죠?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옛날에는 국제, 제국 그러다가 인터내셔널, 세계 그러다가 국제 그러다가 이제 글로벌이 왔죠. 그죠? 우리 교회 이름도 경희대학교 글로벌 교회죠. 글로벌. 우리는 2010년 6월 6일 날 창립할 때부터 글로벌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글로벌 교회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 한국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경희대학교 글로벌 교회는요, 2010년 6월 6일 날 창립했었습니다. 그때는 중국 유학생 교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어 예배를 추가해서 영어와 중국어로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우리 예배 장소는 경희대학교 안에 있는 경희의료원 6층에 그 병원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이제 제가 거기서 시무를 하다가 이제 정년 퇴임을 하면서 이렇게 다시 또 이제 유튜브 교회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영어와 중국어로만 예배를 드렸는데 유튜브 교회로 전환한 다음부터 이제 한국어 예배를 이제 한국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제가 아직 기술이 모자라서 제 예배가 영어, 중국어 예배로 성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글로벌입니다. 글로 벌 쓰는 게 반성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 글로벌 시대와 한국 교회, 우리 거대한 역사적 전환기의 교회는 거기에 대응하는 적절한 자세 정립과 선교 정책이 필요합니다. 직업병이라는 게 있죠, 그죠? 저는 한 30년, 만 30년을 제가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설교하는데도 강의 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 좀 그러한 강의적인 성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세계교회는 미중유의 사건에 대해서 시시각각 촉각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세계적인 교회로 부상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또 감리교회에서 가장 세계에서 큰 교회는 아마 광림교회일 것입니다. 또 수원에 있는 김장한 목사님 하는 그 교회도 아마 침례교회에서는 또 가장 큰 교회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 침례교 김장한 목사님이 옛날 김선도 목사님이니 조영규 목사님은 전 세계 오순절교회 총회장 했죠. 감리교 총회장을 했죠. 전 세계. 그리고 김장한 목사님도 세계 침례교 총회장을 했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한국교회는 이미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계교회를 이끌고 나갈 역사적 사명을 걸머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가 이 글로벌 시대의 질서와 그 생태를 성경의 빛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대응과 도전,
그리고 지도와 선도의 사명을 다하는데 시간을 한시도 늦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미션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은 교회가 처한 그 시대의 정세에 대해서 한국인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계층보다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관여하여 민족을 이끌고 나간 그런 모습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상당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면도 없잖아 있는 모습이죠. 그죠? 이제 근현대사가 끝나고 글로벌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기독교가 장차 역사 안에서 오래 지속해서 존속해야 하기 때문에 뚜렷하고도 영속적인 어떤 신학적인 체계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스 문명의 특징은 뭡니까? 철학적인 사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를 한 곳에 머물지 않게 하고 여러 곳으로 그 시대와 그 시대의 그 나라에 처한 상황에 따라서 기독교가 거리로 옮겨가면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체질에 기독교의 복음이 가서 이것을 신학화하고 체계화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또 이 바울이 그 지식과 올바른 신학적 이해로 그리스 세계에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거대한 힘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아니었죠. 그죠? 오히려 예수를 믿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잡아서 핍박하고 뭐 그랬던 역할을 담당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바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은 이미 가말리의 문화생으로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지식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이 조직과 법 그리고 제도의 문화국인, 그 당시에 문화국이 어디겠습니까? 최고의 문화 나라는 또 로마입니다. 이제 그리스에서 기독교가 로마로 하나님께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500년을 거쳐서 신학이 대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가 이제 활발 물론 시련도 되었지만은 이 국교가 되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500년 동안 집대성한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은 알뜰하게 잘 보존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조직이 필요했어요. 조직 그러면은 여러분 축구에서 어느 나라입니까? 조직적인 축구 하면은 물론 모스크바 월드컵에서 우리가 2대0으로 이겼나요? 그전 월드컵에서 우승국이었어요. 바로 독일입니다. 아주 조직의 나라 독일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로 간 기독교는 완전히 신학적으로 체계화해서 역사적인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또 교회라는 조직과 울타리 안에서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다면 이제는 그 기독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조직화해서 이제 내면화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면화해서 신앙으로 불타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신앙만이라고 외치게 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독일로 안 갔으면 종교개혁도 있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교회는 그 다음 시대에 이 독일에서 이제 개신교라는 것이 탄생하죠. 천주교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 사람들은 실용적이고도 현재 생활 중심적입니다. 진리도 실용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영국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리가 실용화되었을 때 진리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코카서스를 갔다 왔죠. 그래서 제가 코카서스 여행 스케치라는 책도 발간을 했습니다. 그 코카서스에 가니까는요,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는 우리는 로마로 알고 있었는데, 로마가 아니고, 바로 아르메니아더라고요. 그 두 번째는 로마도 아니에요. 두 번째는 조지아예요. 바로 아르메니아의 조지아. 그래서 아르메니아, 조지아, 여기는 다데오와 바들로메 예수님의 제자가 직접 가서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그 교회 전통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교회라고 합니다. 사도교회. 그래서 그 1세기 교회가 바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일반 기독교는 로마로 가고 뭐 이럴 때 다 기독교였잖아요. 독일에서 개신교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거기 가면은 천주교라는 게 없어요. 가톨릭이라는 게 없어요. 가톨릭이 없이 그대로 사도교회라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기독교는 우리 삶의 실질적인 문제로 실험이 됩니다. 이제는 신앙보다는 민족과 국가가 역사의 주도 요인으로 그대로 두세요. 이제는 신앙보다는 민족과 국가가 역사의 주도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죄송합니다. 지금 녹화 중인데 잘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저거를 만지려고 해서 제가 만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이제 확인한 것이 베스트 팔렌 조약입니다. 이 베스트 팔렌 조약은요, 1648년에 맺어진 유럽의 평화 조약입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이 30년 전쟁을 끝내고 근대 국제 질서의 기초를 마련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의 핵심은 종교의 자유와 국가 주권의 인정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과거에는 가톨릭만 믿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서로 이렇게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신교와 구교의 갈등이 심했죠. 그래서 전쟁도 일으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전쟁이 30년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끝난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어서 그 베스트팔렌 조약이 현대와 근세를 갈라놓은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또 1805년에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의 넬슨 제독의 함대가 프랑스와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섬멸한 대첩으로 이제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이 세계를 향해서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1620년에 영국에서 청교들이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그 당시는 거기로서는 분리주의자들이죠. 그죠? 102명이 30명의 선원들과 함께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매차수체츠 플리머스 항에 도착한 것이 그 역사의 첫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영국에서 어디로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죠. 그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해서 땅을 일구죠.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기독교가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청교도 시작은 17세기 초 영국 종교개혁의 연장선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 교회의 형식적 신앙과 국가 통제에 불만을 품은 성경 중심의 순수한 신앙과 도덕적 생활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새로운 땅으로 1620년에 이 미국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기독교를 내세우고 있죠. 그게 첫 나라를 세울 때부터 기독교가 기초가 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문명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의식을 국가의 어떤 정신으로 품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모든 것이 기독교로. 그동안 케네디나 이 분들은 이제 가톨릭이었죠. 그분들이 뭐, 초등학교나 이런 데 이렇게 걸어 놓는 게, 10계명 같은 걸 걸어 놨어요. 그런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 공립학교에서 다시 10계명을 붙이고 어떤 데는 돌로 새겨놓고 막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란 나라는 이 기독교 정신이 확실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010년을 고비로 해서 중국이 갑자기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은 철의 장막, 주계 장막이죠. 그게 이 사이에 있었는데, 1990년대의 초에 이제 WTO에 가입해서 우리 같이 일원이 되면은 공산주의는 없어지고 자유민주주의로 와서 우리 자본주의에 편입해서 잘 될 것이라. 그래서 중국이 이제 서프라이 체인으로서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많이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진짜 중국이 엄청 발전했어요. 저도 90년대 중국 가보고 2000년대 중국 가보는데 천지 차이예요. 그 발전이. 뭐 시장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위생 상태도 안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90년대부터 2010년대 20년 동안 중국은 급격하게 성장했어요. 부자가 또 됐어요. 깨끗해지고. 그러면은 이제는 공산주의는 버릴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중국은 돈만 벌고 전 세계에서 수출을 많이 해서 WTO로 가입해서 그런데 더 공산 집단 지도체제, 집단 지도체제라 그러면서도 독재 비슷하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그게 더 심해졌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미국이 간파한 거죠. 그래서 이래 뒀다가는 안 되겠다. 이제 뭐 우리나라 기독교 우리 선교사님들 중국에서 다 추방됐지 않습니까? 우리 거기서 연변과학기술대학도 하고 좋은 거 많이 했는데 그래서 2010년도 한 20년 동안 중국이 급부상해갖고 그때는 우리 모든 게 우리나라 중국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자동차 공장 짓고 반도체 공장 짓고 그래서 우리가 또 흑자를 많이 냈죠. 300억에서 500억까지 흑자를 내고 좋은 시절이 또 우리는 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우리 경제 시스템이라든가 국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로벌 시대라는 것은 1944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뉴욕의 뉴햄프셔의 브레턴 우즈라는 곳에서 국제통화기금이 조직되었습니다. IMF, 우리 IMF가 우리 경기합니다. 1997년도에 그 IMF 우리나라가 지원을 받게 됐죠. 그죠? 그 IMF는 이 1997년 우리나라 그 IMF 체제로 가서 국가 부도 위기에 맞췄어. 그런데 가까스로 IMF의 도움으로 우리가 개혁을 해서 극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중국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중국은 이미 7세기에 당나라 때 시리아의 네스토리우스파 우리 경고라고 그러죠. 그죠? 그 경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16세기에는 명나라 때 예수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서양 학문과 함께 기독교를 다시 또 전했죠. 제가 서안에 갔더니요, 장안이라고 그러죠. 당나라 옛날엔 장안이죠. 서안. 제가 2번 갔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제자, 주례를 보러
둘 다 중국 학생이에요. 중국 학생이 결혼식을 서안에서 제가 주례를 보면서 가서 아주 감회가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시의 이자는 인천 이가입니다. 제가 인천 이시의 이직은 원래 허씨고요. 허씨의 위로 올라가면은 김수로왕 자손이에요. 김씨하고 같은 건데 뭐 그 허황우가 가락국으로 와서 뭐 이래 우리 허씨가 돼 갖고 이제 신라 시대 때 양귀비 남편 당나라의 현종 때 이제 우리 선조 허씨가 거기 사신으로 갔다가 안사의 난,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이 일어나서 피난을 갈 때 우리 허씨랑 당현종하고 잘 갔으면 재밌게 당현종 마음에 너무 들어갔고 난이 제압되고 난 다음에 갈 때 이시성을 주면서 네가 가장 닿는 곳에 그 항구 그 당시에는 신라죠. 신라에. 그래서 인천 항구에 도라를 해서 그게 이제 인천 이가가 됩니다. 이제 거기에 우리 성을 받은 그 서안에서 제가 또 제자 주례를 하니까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런 이미 그때 가보니까요. 거기에 대진사라는 대진은 로마란 뜻입니다. 한자로. 그다음에 대진사 절이 아니고 그때 교회도 사라고 좀 대진사가 교회가 150개 있었어요. 그 서안에. 참 대단했죠. 그래서 당나라 왕조 멸망하면서 너무 왕이 총애를 해줘서 경교가 컸는데 또 왕권이 쇠퇴하면서 경교도 같이 쇠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테오 리치가 다시 또 서양 학문과 함께 기독교를 전했고요. 그러나 20세기 중반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종교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공인된 삼자교회, 정부에서 통제하는 삼자교회와 가정교회, 우리가 또 지하교회라고도 하죠. 비공식적인 가정교회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압 속에서도 기독교가 이렇게 명맥을 이으면서 지금 다시 꽃을 많이 피웠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시진핑이 들어와서 많이 억압을 하죠. 그런 게 중국의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글로벌 시대로 돌아가서 국제통화기금 이 이제 1944년도에 브레튼 우즈 그 협정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세계은행이 창설이 되었습니다. 이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 것은 국제란 말과는 전혀 다른 세계 질서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제국이란 단어가 국제로 왔다가 국제란 단어가 이제 굴레불까지 왔습니다. 우리 인류는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의 욕구, 수요가 거의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의 그 욕구가 아주 균질화된다는 게 똑같아진다는 것이죠. 정치는 우리 국민 생활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치가 다른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어제 텔레비 봤죠? 텔레비 보면 다 정치적인 얘기만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치 중심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텔레비전만 봐도 그렇습니다.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언제나 정치가 주요 보도거리고 또 다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사들마저도 언젠가는 정치 무대에 나서야만이 최종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좌파 우파의 갈등은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념의 정서를 한국 미래 문명을 결정짓는 최대의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제일이라는 가치관은 곧 우상처럼 되어 가기가 쉽습니다. 경제 만능의 사고는 기독교적 가치와 전면으로 반대, 상치됩니다. 또 경제 발전은 엄청난 환경 파괴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중국의 급부상을 이해하는데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중국은 어마어마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당 왕조를 부활하려는 중국의 정치적 의도입니다. 평화적이고 자긍심이 강한 개방적인 당나라의 국가 이상을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런 거는 뭐 나쁜 건 아닌데, 뭐 요즘 시진핑이 그런 것 같은데, 어쩌면 모택동의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셋째는 세계에 대한 시혜입니다. 중국은 가난한 나라, 특히 아프리카에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김정일이가 말했잖아요. 폼페오가 갔을 때, 시진핑이 그러는데, 미군을 남한에서 빼면 그렇게 좋다, 김정은이가 좋아한다면서 그렇게 택상을 치면서 카카오 웃으면서 아닙니다. 주한 미군은 한국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철수하게 되면은 저 중국이 북한을 TBS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그리고 김정은이 그랬죠. 일본은 100년 원수나라이지만 중국은 1000년의 원수나라를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그 날짜를 따지니까 한 530년인가 우리가 지배를 받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것을 1000년의 원수가 중국이라고 김정은이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랬지만 중국이 이렇게 그 전 세계를 좀 어우르려고 특히 아프리카에 가서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제가 뭐 케냐나 아프리카 가면 다 중국어로 뭐 셀렌게티나 뭐 이런 데 가면 다 중국어로 안내가 돼 있고 심지어 나이로비에서 몬바사까지는 중국이 철도를 놔줘 갖고 막 중국어로 하고 있고 모든 시스템 중국 안내 방송도 중국어로 하고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에 중국이 많이 희망을 줬습니다. 지금까지의 백인 기독교 문명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이제부터 중국의 시대라 그러면서 중국이 나옵니다. 그동안 백인들 기독교에서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부작용도 많았죠. 그래서 미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재정 위기로 국방비보다도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하느라고 허덕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다시 등장해서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우리나라에도 3,500억 원을 달러죠. 내놔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만큼 미국의 살림이 팍팍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의해서 미국을 살리기가 너무 만성적으로 적자 폭이 크다는 것입니다. 중국인은 그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한 번도 나라가 멸망한 적이 없는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아니 옛날에 징기스칸도 지배했고 만주족도 지배했는데 그러나 징기스칸이 해갖고 원나라 돼버렸잖아요. 중국의 명이 이렇게 포용돼 버리고 뭐 만주족들이 금나라니 뭐 이런 거 다 청나라니 해도 결국은 중국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사실 중국이란 그 나라 이름 자체는 중국이란 나라가 없었습니다. 100년 이전에는 없었어요. 청나라 이후에 이제 지금 중국이라 그러는데 사실 중국이란 나라는 10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그 중국이란 나라 이름을 쓴 거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들어온 것은 공식적으로 1785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1885년에 개신교가 들어왔다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등 그걸 생각하는데 그보다 한 100년 전에 1785년에 천주교가 우리 조선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1831년 9월 9일 로마 교황청은 조선 교구를 북경 교구에서 독립하여 설정한다는 교황 그레고리 6세의 교서를 내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수백 년, 한 530년 동안 중국이 조선을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당연히 북경교구가 조선교구를 관할했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조선교구를 북경에서 딱 분리해버렸어요. 한국이 중국에서 독립한 이것이 수백 년 만에 처음입니다. 1882년 한미 수호 조약을 체결할 때 중국이 또 그 당시에 청나라겠죠. 청나라가 우리 조선의 자주 외교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청나라 중국을 물리치고 한국과 단독으로 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 큰 중국이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그랬잖아요. 저 한국은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우리 식민지였다. 그런데
뭐 저렇게 떠드냐 그랬겠다 그러죠. 그런데 이미 1880년 한미 수호조약을 할 때 미국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청나라 너희들 그러지 마. 우리는 조선과 단독으로 조약을 맺겠어. 그래서 한국의 자주권이 선양된 것으로 근대사의 정점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바로 한미 수호조약이 미국이 중국을 딱 제쳐버리고 바로 조선과 1대1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거 보면 우리 참 고마워해야 돼요. 로마 교황청한테도 조선교구를 북경교구에서 밑에 두지 않고 독립교구로 독립시킨 것과 또 미국이 한미 수호 통상조약을 하면서 중국을 청나라를 아예 배제를 해버리고 한국과 미국이 직접 1대1로 통상조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자주권이 보장된 거고 우리 자존심도 엄청 세워준 사건이죠. 그리고 전후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이나 아시아 경제를 일으킨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1938년부터 대대적인 사회보장법을 실시해서 끝이 없는 재정적자의 불길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세계 국방예산의 한 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국방예산과 사회보장 비용을 합치면은요, 한 70%까지 이룹니다. 결국 이렇게 하면은 미국 예산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채권을 막 발행해서 외채를 얻어다 쓰는 처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그동안요, 참 조선시대 못 살았어요. 또 2차 세계대전 끝나고도 우리 그 당시에는 일본 식민지에서 그리고 얼마 있다가 5년 뒤에 6.25 전쟁 내갖고 전쟁 폐허가 됐습니다. 한국은. 그런데 그 나라가 미국이 우리를 지켜줬죠. 국방 모든 걸 지켜주고 또 원조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5천만 명 이상 되면서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 그 중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7등쯤 돼요. 1등은 뭐 당연히 미국이겠죠. 3억 4천만 명에다가 1인당 국민소득 한 8만 달러 됩니다. 2등은 독일입니다. 8,400만 명의 인구에 한 5만 달러가 됩니다. 그 다음에 3위가 프랑스입니다. 거기는 6,800만 명에 한 4만 5천 달러 돼요. 그 다음 영국입니다. 6,700만 명에 한 4만 7천 달러. 프랑스보다 한 2천 달러 더 많네, 그죠?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일본이 1억 2천만 명입니다. 그게 한 4만 5천 달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5,914만 명. 우리보다 한 900만 명 더 많네요, 그죠? 5,914만 명에 4만 달러입니다. 거기 6등까지, 우리가 7등입니다. 한국이 한 3만 6천 달러 되죠. 인구 5,200만 명 치면은. 그래서 이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서 지금 우리 5천만 명 넘으면서 3만 불이 넘는 나라 7나라 중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은 OECD국에도 들어가고요. 이거는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렵게 많이 외채를 발행하고 국채를 발행해서 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도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죠. 중국도 많이 갖고 일본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각국의 부의 측정 근거가 되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금값이 치솟기 시작했죠. 뭐 우리나라에서 한 돈에 뭐 88만 원 같다 그러는데 어제는 보니까 뭐 한 60몇만 원, 한 13, 14% 떨어졌다고 그래요. 어찌됐거나 미국 달러가 근처에 오다가 이제 이게 흔들리니까는 금값이 오르고 또 위안화 값이 오르고 막 그러죠, 그죠? 그래서 금이 사실은 여러분 이제 금하고 달러하고 어느 거 줄까 뭐 금 달라는 하는 사람 많겠죠, 그죠? 그래서 금이 이제는 달러를 대신하게 되고 또 안정된 통화가 나타날 때까지 금값 폭등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러다 코인이라는 것도 생겼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그 가격도 막 많이 오르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제대국 미국이 남의 나라 돈으로 살림을 꾸려나가게
된 것이죠. 미국 신용 등급의 강등에 따른 신뢰 위기에서 믿을 거는 또 뭐 중국밖에 없다 이런 게 한동안 있었어요. 지금은 또 많이 수그러졌습니다만은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기회로 이 달러 약세를 중국이 활용을 하려고 하죠, 그죠? 또 미국이 중국의 말을 어쩌면 또 안 들어줄 수도 없는 그 통상 지금 무역 그 관세 전쟁 땡기고 밀고 하는 것이 중국하고 미국 아직 해결 안 됐어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경주에 오죠. 에이펙으로 와서 뭐 담판을 지을지. 그런데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 우리는 끼어져 가서 상당히 곤혹스럽죠, 그죠? 그런데 미국은요, 도전자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지금 관세 전쟁 이란도 미국이 제2등 자기에 도전하는 나라를 손보고 있는 중입니다. 8, 90년대는 일본이 급속도로 해서 제2,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일본이 되니까는 프라자 협정각을 맺어갖고 일본 돈 가치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따라서 이제 중국이 2등으로 부상해서 도전하니까는 지금 미국 부의 한 5%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되면 이제 손볼 때가 됐거든요. 일본이 한 70% 됐나요, 그때?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좀 관전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국이, 수십 년 내에 미국을 제칠 수 없는 이유 4가지를 하버드 대학교 조세프 나이 교수가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제일 급부상하지만은 절대 미국을 능가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조셉 나이 교수의 의견을 보면은 첫째는 미국의 저력입니다. 어마어마한 저력이 미국한테 있다는 것이. 둘째는 미국이 문화와 교육 측면에서 가장 광범위한 소프트 파워를 차지하고 있어서 어느 나라도 미국과 견줄 수 있는 자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미국의 정치 제도의 안정입니다. 뭐 민주당, 공화당 주고받고 하지만은 상당히 안정된 민주적인 절차로 해서 가기 때문에 사실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마지막 4번째는 미국이 가진 압도적인 소프트 파워의 크기와 군사력의 우위,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견제를 꼽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중국 때문에 참 경제적으로 어떻게 좀 같이 이용하면 좋겠는데 워낙 우리를 자꾸 이용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또 조정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곤혹스럽죠, 그죠? 미국은 그래도 그 국가의 기원에 청교도들의 신앙이 뿌리를 받고 있고 또 종교적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안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가치 3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이 내세우는 3가지. 뭐냐? 첫째는 기독교. 2번째는 민주주의. 3번째는 자유입니다. 이거 우리나라도 이거는 적극적으로 수용해갖고 꽃피워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2번째는 민주주의, 3번째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구상에서 5천만 명 이상의 3만 불 소득을 가진 7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됐다고 그랬죠. 한국이 세계 문명 시스템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한국 경제 성취가 한국인의 극단주의적 열정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빨리 하는.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한국으로 전화하려면 몇 번 돌려야 돼요? 082 빨리를 돌려 빨리 082 또 뭐 경제 전체 규모로서도 뭐 세계의 10등 정도에서 12등 정도로 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나라가 세계 7등, 또 10등, 12등 이런 나라가 뭐 대통령이 바위에서 자살하고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이런 나라는 또 다 참 극적입니다. 뭐 좀 이렇게 기독교, 민주주의, 자유 이거를
높이 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의 격차로 양극화 현상이 사실 사회적 공감대를 흔들고 있습니다. 10월 15일 날은 부동산 대책을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곳을 다 묶어 했는데 거기다가 염장을 지른 것은 국토부 차관입니까? 그 양반이 좀 기다렸다가 집 사라. 집값 내리면 사라. 우리가 집값을 확실히 잡아줄 것이니까 그런 의미였는데 이미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내리면 사라. 집 사지 마라.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믿었고 다른 사람은 쪽박을 차고 박근혜 대통령 때 빚을 내서도 집 사라. 대출 많이 해줄게. 그리고 어느 지역은 지금 사면은 양도소득세도 면제해줄게. 이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학습 효과가 있죠. 박근혜 대통령 빚 내서 집 사러 갈 때 산 사람은 상당히 부자가 됐고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가 아파트값 내릴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고 기다린 사람은 쪽박을 찬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국토부 차관이 조금만 기다려라. 집값 내리면은 돈 모아서 사라 그래서 결국은 사퇴하게 된 일까지 왔습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상당히 우리가 사회가 양극화되다 보니까는 국토부 차관이 한 말이 본 의도는 그거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은 뱉은 말이 그러니까는 정치권의 공격을 받고 사퇴했다고 봅니다. 로마 제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몰락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요, 우수한 인종을 출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순수 혈통, 순종들이 극소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도덕적, 종교적인 의식과 사명감을 투철하게 유전자로 가진 차세대를 출산을 책임져야 합니다. 유럽에서 무슬림이 엄청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행기에서 타서 백인이 기독교인이죠. 기도하는 동안에 무슬림이 그런데 비웃으면서 너희들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는 애 낳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의 5%에서 5%만 넘으면 영향이 대단하죠. 15% 넘으면 막 그 나라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지금 골탕 먹는 게 그거 아닙니까? 프랑스니 영국이니 다 그 무슬림의 인구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니까는 그거 이제는 영국 런던 시장 이런 거 다 무슬림이 합니다. 참 재밌는 현상이죠,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거 보고 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유대인들도 유대 정통파 여인들은 한 10명 정도의 아이를 출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의 사람들은 한 5, 6명을 낳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0.72 서울에 같으면은 이거 인구가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 우리 기독교라는 그 자체가 이미 세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에는 인종의 차이나 국가의 차이가 없습니다. 기독교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세계인이 되고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한 세계 경제 한 10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학은 서울대학교가 그전에는 한 130위였는데 많이 와도 100위 아래 위겠죠. 그 다음 연대 고대가 한 300위 정도였는데 좀 올라왔겠죠. 그런데 잘해봤자 100등 내외에 들까 말까 이러는데 한국교회는 세계 1위입니다. 세계 대형교회 100개 중에 절반 이상이 한국에 있습니다. 또 이 주일이 되면은, 일요일이 되면은 전국에서 한 1000만 명이 교회와 성당을 향해서 대이동을 합니다. 지금부터 한 30년쯤 전에는요, 국회의원의 한 6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정부 관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는데, 최근에 보니까는, 국회의원들, 물론 자기가 기독교라고 딱 찍는 경우에 한해서만 하다 보니까는 지금은 한 29%를 한파 절반까지 줄은 걸로 나옵니다. 어찌 됐거나 한 30% 된다 해도 그거 적은 숫자 아닙니다. 많은 숫자들이 국회의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국회의원, 기독교 국회의원들 동성애 할 때 어디 갔는지 없어요.
특정 정당의 그쪽 국회의원들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도 동성애 찬성하는 건지, 그걸 보면은 분명히 이 엘리트 집단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여인들의 이름이 당당하게 각 명부에 오른 것은 바로 교육부가 처음입니다. 우리 이름도 사실은 정식 이름이 우리 여인들에게는 조선시대에 잘 없었죠. 겸상을 하게 된 것도 기독교입니다. 옛날엔 여인들과 남자들의 밥상이 달랐죠. 같은 밥상에서 밥 먹지 않았죠. 그걸 타파한 것도 우리 기독교입니다. 1897년에 인도에 기근이 나서 아사자가 속출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에 보내달라고 지금은 북한입니다. 작년에 그 솔레교회가 56원 84전을 거둬서 그리스도 신문사에 맡겼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솔레교회. 그 솔레교회 그러니까 제가 민경배 교수님 연세대학교 교회사 교수님이신데 그분 호가 솔레예요. 솔레. 제가 강의도 듣고 같이 교본은 많이 나눴는데 그분이 작년 그 솔레가 교양이고 그때 그 교회 다닐 때 저 이원설 총장님 또 윤형주 아버지 윤춘삼, 경희대 영문과 교수님 걸 기억하는데, 그분들 다 그 솔레교회 다녔나 봐요. 그래서 남한으로 다 내려와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 봤습니다. 그 솔레교회에서 그때에, 그 몇 년도라고요? 1897년. 지금부터 100 몇 년 전입니까? 그때 이미, 이웃의 아픔을 보고 그걸 도와달라고 헌금을 신문사에 맡겼습니다. 또 1908년 6월 달에 세브란스 병원의 의학교의 제1회 졸업식 때 졸업생 7명 중에 가장 우수한 학생 하나를 교수로 임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박서양이었는데 백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백정은 인간의 명부에도 없었습니다. 그가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의 최초 한국인 교수가 된 것입니다. 백정의 아들이 최초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성동교회하고 안동교회가 있어요. 종로구에 가면은 그때 아마 성동교회는 일반 서민도 왔겠죠. 안동교회는 양반들만 계속 다녔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1945년 9월 1일 메가드 원수는 일본 군중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연설을 했어요.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군사 문제입니다. 군사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입니다. 양심 문제는 도덕 문제입니다. 도덕 문제는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와, 장군이 신학자보다도 더 확실한 신앙관이 있습니다. 또 메가드가 더 오랫동안 이 사령관을 했었으면은 아마 우리가 이래 쪼개지지 않았고, 그 당시에 통일됐을 텐데, 중국 북경을 공격하자. 그래갖고, 이거 하자. 그렇게 했는데, 트루만이죠, 그때? 아이젠하워입니까? 트루만입니까? 그래서 해임을 시켜버리는 바람에, 그러고 나서, 1951년 4월 19일 날 퇴임을 했습니다. 그걸 퇴임을 하면서 기억나죠? 이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라 한 말이 있죠. 그때 뭐라 그랬냐 하면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글로벌한 것입니다. 다 얽혀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글로벌 문제는 신학적으로 해결하면은 도덕 문제도 풀리고 정치 문제도 풀리고 군사 문제도 풀리고 그리고 경제 문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미 메가드가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글로벌한 것이다. 다 얽혀 있다. 이거 풀려면은 결국은 신학적으로 해결하면은 경제, 군사, 정치 문제 싹 다 풀린다는 것을 메가드가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실천 안 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미래를 향해 비전을 제시할 미션이 한국교회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이끌어온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음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조선과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했을 겁니까? 기독교가 조선에 없었다면 세브란스 병원과 연세대학교, 이하대학교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승만 같은 독립운동가는 미국에 유학 가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2차 대전 후에 조선이 독립을 했더라도 동유럽 국가들처럼 공산국가로 되었을 것입니다. 기독교 덕분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독립 대한민국을 건국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만드신 것입니다. 세계 역사의 변천을 보면은 근현대사가 끝나고 글로벌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것을 돌이켜보면은 그동안 기독교가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각 시대와 각 국가를 통해서 적응하면서 기틀을 다져왔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리스의 철학과 또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학문적 기반 위에 신앙을 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에 제도와 법 그리고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로마로 가서 500년에 걸쳐서 신학이 완전하게 대성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종교로 거듭나기 위해서 독일로 가서 기독교가 내면화되면서 신앙만이 오직 믿음만이라고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허물을 벗어나고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제 생활에 어울리는 실용적인 종교가 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서 또 진리의 가치가 생활 속에서 드러나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별로 그때그때 필요한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학문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민족과 국가의 시대가 되자 베스트팔렌과 트라팔가 해전을 통해서 개신교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했습니다. 때로는 핍박과 분리를 통해서도 개신교가 전 세계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다가 미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건너와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신교가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해 큰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등을 다니다 보면은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대학교를 수십 개를 세워 훌륭하게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세대와 이화여대를 세운 미국은 지난 50년 동안의 해외에서 한 개의 기독교 대학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연세대와 이화여대를 세웠던 그 미국도 하나의 대학교를 모시웠는데 우리 한국은 동남아마,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어디 가도 수십 개의 대학들을 생겨서 빚진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제가 마음이 참 흐뭇했었습니다. 한국을 통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부끄럽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저 큰 중국을 움직일 핵심 키가 바로 우리 한국이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 선교사가 쑥 가서 중국에 가서 선교했는데 시진핑 집권하고부터 지금은 다 선교사들이 쫓겨났죠. 그 전에 뭐 반도체와 현대자동차 공장 지어서 우리가 엄청 거기다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는 이데올로기 냉전 체제를 경험했습니다. 또 포스트 모던 시대로 접어들면서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인기가 조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3세계와 이슬람권이 미국보다 떠오르는 또 중국과 더 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 또 미국하고 전쟁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해온 미국의 노고의 치하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제 중국이 이번에 시진핑 그전에 바이든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지 않았더라면은 중국은 급속도로 더 올라갔을 것입니다. 제3세계와 이슬람권의 복음화를 위해서 거부 반응이 없는 중국을 아마 하나님께는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사용될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한국의 역할이 아주 지대합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캠퍼스에서 중국 유학생교회를 한 16년 동안 섬겨왔습니다. 한 수백 명을 전도해갖고 수십 명
세례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보람을 느끼면서 중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진핑 들어와서는 상당히 어려워진 또 다음 어떤 세상이 올지는 우리라 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기대를 해봅시다. 또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을 통해서 국제통화기금이 생겨나고 또 그때부터 이제 글로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가 IMF 하면은 28년 전 일이 떠오르죠. 1997년 말에 IMF 긴급 자금을 수혈받아서 위기를 넘긴 우리 한국입니다. 이제 그 위기를 극복하고 IMF에 수백억 달러를 출연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 유엔의 도움으로 6.25 전쟁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기 때마다 국제기구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어쩌면은 이때부터 세계의 중심에 섰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상황적으로 글로벌 DNA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동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의 욕구와 수요가 균질화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처럼 글로벌화가 체질화된 국가들은 이 글로벌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휴대폰, 조선, 세계 어디를 가나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시리아나 이라크, 폭탄 테러, 이런 거, 전쟁제도 보면은 한국 현대차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전쟁통 속에도 보면은 이 뉴스 보면은 한국 차들이 보이는 거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가 2050년에 가면은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남북 통일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대가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가장 잘 적응한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아주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한국은 두 나라의 아주 기묘한 나라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잘 적응하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경제적 사고에 물든 저 자신을 발견하고는 저 자신이 상당히 세속화되었음을 발견합니다. 경제만능주의는 기독교적 가치관과는 상치되는 면이 많습니다. 우리의 의식 수준도 경제와 함께 발전을 해야 품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국가나 개인에게 있어서도 경제적인 물질은 알렉산드르의 클레멘트가 말한 것처럼 구두와 같은 것입니다. 너무 작거나 너무 크면은 구두의 용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되다 보니까는 의식 수준이나 도덕 수준이 뒤따라주지 못해서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이 확립되면은 이런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백인 기독교 문명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부터는 선교 면에서 이제 미국 백인들보다는 중국 또 우리 한국의 황인종들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세계 역사상 한 번도 망한 적이 없고 힘이 날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이웃 나라로 둔 우리는 신경이 자연스럽게 쓰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세계 초강국들을 이웃으로 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해야 좋겠습니까?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좀 멀어진 것 같더니 최근에 러시아, 중국, 북한이 그 전성절 기념일에 북경의 그 천안문에서 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중국은 우리나라와 물적, 인적 교류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러나 분위기는 지금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한 해에 과거에 3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흑자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기술들이 다 중국에서 가서 다 평준화되어서 이제 우리로부터 원자재, 부원자재죠. 그런 것들을 사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똔똔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경제가 발전할수록 우리 경제도 따라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이 우리나라 기술을 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이 부상하는 중국이 제약 조건들도 아까 있는 거 아시죠? 조셉 나이 교수님이 중국은 이렇게 해서 미국을 능가할 수 없다 그랬죠. 우리나라가 6.25 전쟁 후에 복구와 근대화 과정에서 미국이 상당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자존심도 상당히 세워 줬습니다. 특히 1880년 한미소 조약 체결 때 중국이 한국의 자주 외교를 막았지만은 미국이 한국과 단독으로 조약을 체결해서 우리의 자주권을 선양해 주었습니다. 이 미국은 세계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국방 예산의 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과 복지 예산을 합하면 70%나 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남의 나라에서 돈을 빌려서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죠. 신용평가사들로부터 부정적인 신용 강등의 수모도 겪었습니다. 국제 거래가 미국 달러 기준이었는데 요즘은 흔들리고 있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흔들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이 부상하게 되었고 미국 달러 대신에 중국 위안화의 비중도 커졌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죠. 요즘은 많이 처분해서 좀 덜합니다만은 그럴 때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미국이 중국말을 안 들어줄 수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여전히 최강국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청교도의 신앙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세 가지 특징이자 잠재적인 기독교,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가 바로 미국을 세계의 최강국으로 지속시킬 것으로 계속 전망이 됩니다.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한국은 이미 주도적 위치에 있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 G20, 이번에 경주 에이펙 행사도 있죠. 해관보 정상회의 등 여러 가지 큰 월드컵과 올림픽까지 개최한 나라입니다. 무역 거래 규모가 1조 달러를 훨씬 오래전에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지만 문제 또한 있죠. 양극화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또 대기업들은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사두고 외환보유고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국가 신용도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의 경제 체감 지수는 그런데 생각보다 낮죠. 왜냐하면 그 돈들이 흘러서 우리 서민들한테 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동방성장위원회 등을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호혜적인 규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성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대기업에 머물고 있는 돈이 서민 가정에까지 다다르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또 양극화의 갭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 또 정책적 배려가 절실합니다. 우리나라 가정당 출산율이 지금 세계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로마가 망한 것이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순수 열등의 저출산이 멸망 중에 하나라는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또 유럽이 무슬림화되는 것도 무슬림들의 높은 출산율이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율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당 최소한 2~3명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 캠페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도 세계 최고로 얼마 있지 않으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노령 인구가 많으면요, 상대적으로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국가 경쟁력도 저하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우리나라엔 절실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강점 중에서도 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100대 교회 중에 절반 이상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은 세계에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성장시킨 신학이 큰 역할을 분명히 했는데 이를 일원화해서 체계화하지 못해서 어떻게 한국 교회에서 교회가 성장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 최대 교회 절반이 한국에 있다 그랬고, 그리고 경제도 이렇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하이닉스, LG 화학 등등의 이런 세계적인 기업이 있는데 노벨 과학상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교회를 배출한 한국의 신학을 체계화해서 세계에 내놓을 때가 이제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한국 사회 곳곳에 기독교인들이 누룩과 같은 역할을 잘 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정부 관료, 기업 일들 중에 절반가량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상당한 부분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 자체가 이미 세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 곳곳이 바로 세계화되어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기독교인이 된 여러분들이 바로 세계 시민임을 깨닫고 우리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글로벌 시대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세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세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는 이미 세계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 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세계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을 사랑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도 이제 세계로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귀한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국과 또 우리 한국 또 전 세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글로벌 시대와 세계화를 이루어 가시면서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23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